안녕하세요. 실천닫고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페이지 429쪽에 해당하는 내용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 지구의 선물, 바로 지하자원과 수자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들, 그러니까 보통 신재생 에너지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즉 우리 429쪽에 있는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거기서 우리는 지구의 에너지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태양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들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목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뜻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과적으로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에너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보다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존에 에너지 자원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이런 화석 연료의 형태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런 식의 에너지들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형태로 전환됐을 때 주로 이제 열에너지나 빛에너지 이런 형태들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그런 화석 연료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나면은 다시 원상태대로의 화석 연료로 바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재생 불가능 에너지원들은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자원의 고갈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부터 보시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것들은요, 모두 다 기존 에너지의 근원들이 태양에너지나 조력에너지 아니면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이 지구에서 우리가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자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을 잠깐 좀 사용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두 가지의 에너지원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너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에너지들,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매스랄지 아니면은 수소산소 연료전지 아니면은 석탄을 석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신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지금 보시는 친환경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구의 에너지 근원 세 가지를 이용할 건데요.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은 바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태양열발전이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발전입니다. 태양열발전부터 먼저 보시면요. 태양열로 직접 물을 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다니다 보면은 집 위에 이런 태양열을 모을 수 있는 지별판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설치해 놓은 가정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지별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빛에너지를 직접 모으는 거죠. 그 열에너지로 가지고 직접 물을 끓여서 우리가 그 따뜻한 물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따뜻한 물에서 발생한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태양열 발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의 전환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일단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가 따뜻한 물을 만들겠죠. 그럼 따뜻한 물도 결과적으로 열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될 텐데요. 그 열에너지가 이후에 증기 같은 걸로 바뀌어서 얘네들이 터빈을 돌려줄 거예요. 그 말은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의 형태로 바뀐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운동에너지로 바뀐 또 다른 에너지는 이후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에너지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발전은 무엇이냐? 태양광발전은요, 태양 전지판을 사용할 거예요. 태양광을 이용할 때는 이제 태양열 발전을 이용할 때는 지별판이라고 해서 열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장비를 사용했지만,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은요, 태양전지판을 이용을 합니다. 태양전지판에 대한 내용은 물리에 나오죠. 물리에서 우리가 태양전지판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런 태양전지판을 이용해서 태양광으로부터 직접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빛에너지가 바로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전기가 필요 없는 그런 발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두 가지의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별판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주는 바로 태양 열 발전에 해당하는 그런 발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별판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모아서 열 에너지를 모아서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서요. 그 물로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합니다. 발전기가 꼭 필요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 전지판을 이용합니다.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기 필요 없이 바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런 발전 방식은 태양이 있는 한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일단 설치를 해놓고 나면은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또한 날씨의 제약도 많이 받죠. 즉 태양이 떠 있을 동안에만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만 가능하고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낮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날씨가 좋아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태양 광발전이든 태양 열발전이든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효율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거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더 효율이 좋은 태양 전지판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효율이 굉장히 좋은 태양 전지판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태양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풍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풍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다. 바로 바람개비 같은 거 돌리는 거죠. 자, 이때 바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자, 발전기를 돌릴 거예요. 터빈을 돌려서 지금 현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그 말은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가 뭐로 전환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발전기 필요합니다. 발전기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풍력 발전기가 있고 날개가 달린 발전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풍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다른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건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 말인즉슨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상관 지역에다가 이런 풍력 발전기 같은 것들을 설치해 주면은 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저희 강원도나 아니면 제주도 같은데 이런 풍력 발전기를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때 풍력 발전기의 단점이라고 본다면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왜?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항상 일정하게 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바람이 센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역시 장소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에 좀 좋은 환경 같은 것들이 강원도나 아니면 제주도 정도예요. 그 곳에서 이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기 때문에 풍력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력 밀도가 높은 장소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바람의 방향 예측하기 힘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단점을 본다면은 이때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풍력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렇다면은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지구의 에너지군은 세 가지.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아니면은 지구 내부 에너지.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풍력 에너지는 뭐가 에너지 근원이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겠죠. 무엇이 근원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페이지 429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바로 뒤로 넘어가셔서 조력 에너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에너지 말 그대로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되겠죠.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될 텐데 이때 역시 두 가지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류 발전, 하나는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시스템인데요. 조력 발전은 우리가 해수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방조제를 설치하는 거죠. 방조제. 자, 방조제 하면 대표적으로 시와 방조제 같은 거 있죠. 자, 이때 바다가 육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만 같은 데다가 이런 식의 방조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서 발전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물이 완전히 들어와서 가장 높은 그 높이차, 수면을 나타내고 있을 때 물을 가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썰물이 일어날 때 물을 가둬두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빼내게 되겠죠. 그러면서 빼내면서 역시 발전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조력 발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조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석에 의한 빠른 흐름인 조류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 즉 밀물대의 물의 흐름과 썰물대의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이거든요. 먼저 조력 발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부터 물이 이제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이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물을 가지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바다에서 저수지 쪽으로 밀물대 물이 들어오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조 때 물이 여기까지 찰 겁니다. 가장 물의 수면의 높이가 높을 때를 우리가 만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상태가 됐을 때 딱 가둬둔 다음에 나중에 썰물 때 물을 다시 내보내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올 때 나갈 때 모두 발전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방조제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대규모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풍력에너지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떤 발전 양을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조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하루에 2번씩 밀물, 썰물이 교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날씨나 시간의 제약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량 예측이 매우 유리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앞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표현했는데 친환경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거. 방조제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생기는 갯벌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조력 발전의 하나의 큰 이런 단점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항상 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서는요, 조력 발전이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조류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물속에서 터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이 들락날락하고 있을 때 방조제가 아니라 그냥 바다에서 터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모두 다 역시 발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다만 빠른 조류의 흐름이 나타나는 장소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죠. 앞서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밀물 썰물의 그 차가 큰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조류 발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른 조류의 흐름이 나타나는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조류 발전이 가능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자, 아마 영화 명량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울들목이죠. 그 울들목이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조류의 흐름이 매우 빠른 그런 아주 대표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런 조류 발전소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두면은 굉장히 발전이 잘 되겠죠. 하지만 그런 장소가 아니라면은 발전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제주도 연안이 또 조류의 흐름이 또 상당히 또 빠른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주변에다가 조류 발전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조력 에너지에서는 두 가지의 형태의 발전이 있다는 거, 조력 발전, 조류 발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바로 이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파력 에너지인데요. 자, 기존에 우리가 조력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구 내부의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조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발전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파력 에너지라고 하는 거, 파도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파도의 상하 운동을 이용해서 공기를 압축시키거나 팽창시키면서 보통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파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파도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안쪽에 있는 공기를 수축시키거나 팽창시켜 가지고 그 상태에서 역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되는데요. 파력 에너지는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기존의 조력 에너지처럼 바다에서 하는 그런 발전 방식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파도, 즉 파도가 왜 치나요? 바로 바람이 불기 때문이거든요. 바람은 왜 불까요? 바로 태양 에너지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는 파력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 발전소거든요. 자, 지열로 물을 끓여서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들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마그마가 있는 장소, 다른 장소보다 지표면의 온도가, 지하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 장소에서 물을 끓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생한 뜨거운 물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물에 의해서 증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증기로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을 지열 에너지, 지열 발전소의 그런 발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근원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되겠죠. 자, 즉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은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기를 생산해서 터빈을 돌리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킬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에너지의 전환 방식을 가만히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태양 열 발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태양 열도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인 다음에 결과적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태양 열 발전이나 아니면 지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에너지의 근원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형태의 발전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열 발전소. 일단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일단 건설을 해놓고 나면은 시간 날씨 제약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연중 내내 발전이 가능하죠. 지구 자체가 계속해서 뜨거울 테니까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량 예측이 매우 유리하다라는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단 최대 단점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장소가 너무 많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 근처에서나 이런 이 지열 발전소 같은 것들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열 발전소를 건설하기에는 불리한 그런 환경이 되겠죠. 아마 저쪽 일본 같은 경우가 이런 지열 발전소를 설치하기 매우 적합한 그런 환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해야 될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는 모두 다 지구의 에너지 근원들을 이용하는 그런 발전 방식들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재 보는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이후에는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해 두시면 이제 지구의 선물 부분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과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는 아름다운 한반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한반도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지질 명소 같은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자면은 글자는 전부 다 외워라. 까만 거는 전부 다 외워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만약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요, 어떤 사진 자료나 그림 자료,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을 보고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외우는 것 자체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일단 한반도의 지질 구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우리나라 한반도는요, 아주 오래된 지형이에요. 즉,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으로 보고 있고요. 지질 시대, 그러니까 땅이 시작한 시기를 약 38억 년, 한 40억 년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하는 그런 암석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암석이 25억 년이 넘거든요. 그 말은 지질 시대 중 가장 첫 번째 시대인 성캄브리아대의 암석부터 시작을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있는 모든 암석들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지형 구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성캄브리아대에서 만들어진 변성암, 그리고 고생대 이후의 퇴적암, 그리고 중생대 이후의 이 화성암 같은 이런 계열들이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구조 내에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암석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캄브리아대의 지층부터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해당하는 모든 지형 구조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캄브리아대에서는 변성암들, 기존의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한 암석들이 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이후로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퇴적암 계열들, 그리고 중생대 이후로는 이제 화성암 계열들, 이런 암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성칸브리아대의 변성함이 딱 만들어지고 고생대 때 퇴적암, 중생대 때 화성암이 딱 만들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변성암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오래된 변성암이 성칸브리아대의 변성암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퇴적암 중에서는 고생대까지, 그리고 화성암은 중생대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암석들이 주로 발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지형 구조에서 변성암 계열들은 대부분 다 성칸브리아 시대, 그리고 뭐 화성암 계열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아니면 딱 신생대 뭐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데,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퇴적암도 있고요, 중생대, 신생대 퇴적암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기별로 각각의 암석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변성암이라고 하는 이런 암석 자체가 매우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야지만 변할 수 있는 암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암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변성암이에요. 그 말인즉슨 한반도는 굉장히 시끄러운,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을 받은 그런 장소지 않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생대 이후에 퇴적암이 주로 존재를 했다. 그러면은 고생대 때는 보통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였구나. 그렇다면은 주로 바닷속에 있는 환경이었고 지각 변동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그런 시대였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중생대 이후 화성암, 즉 마그마의 관입이나 아니면 화산 분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생대 이후로 또다시 우리나라 한반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북한 쪽과 우리나라 한반도 쪽, 남한 쪽은 지형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형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의 종류가 다르고 분포되어 있는 정도가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쪽은 좀 오래된 지형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방향성이 없는 그런 어떤 암석들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암석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과거에 북한과 남한이 떨어져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기가 있었고, 실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남한 쪽은요, 적도 아래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 남한이 점차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적도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북위 30도 지역까지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 쪽에 있는 북한중 육계랑 그다음에 남한중 육계가 서로 충돌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판해 운동에 의한 이런 판해 운동에 의한 이 지형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 많은 지각 변동을 받았을 것이고요. 충돌하는 과정 중에 또 많은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변성암 같은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 한반도의 지질 구조인데요. 우리 한반도의 지형의 어떤 특징 같은 구조를 살펴보면요, 일단 지형 구조 자체는 동고서저형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한반도를 딱 봤을 때 동해 쪽으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같은 이런 산맥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동쪽 지형은 상당히 높고 서쪽에 평야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고서저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강들은 대부분 다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동고서저형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인데 이때 동해안을 보면은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섬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에 동해안 많이 놀러 가죠. 해수욕장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즉 모래 언덕인 사구나 혹은 사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달하는 지형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동해안에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고 사구나 사빈이 발달한다는 것, 그리고 섬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바로 동해가 매우 오래된 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풍화 침식 작용을 받으면서 깎이고 쌓이는 과정 중에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로워진 거고요. 그리고 섬들도 깎여 나가서 지금 현재 수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깎인 것들이 쌓였으니까요, 이런 사구와 살빈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해에 가면은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 구조가 있는데요, 바로 해안단구라고 하는 이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해안단구. 이 해안단구는 계단식 지형이거든요. 이게 바다에서 나타나면 해안단구, 그리고 강에서 나타나면 호수 같은데요, 그런 데 나타나면 하안단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얘네들 왜 만들어지느냐? 자, 지형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해수면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풍화 침식 작용을 받으면 이렇게 깎여 나가겠죠. 근데 무언가의 이유로 땅이 위쪽으로 융기되면은 이때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해수면이 낮아지면 또 여기 부분이 깎여 나가겠죠?
그리고 또 융기돼서 해안선이 이만큼 해수면이 낮아지게 됐을 때 또 이렇게 깎여 나가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가 보는 지형 구조가 이런 식의 어떤 계단 형태를 띠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형태의 계단 형태를 띠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안 단구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해안 단구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바로 지각이 융기되었다라는 이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동해안 이런 특징들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동시에 보도록 할게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모두 다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것을 우리가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섬 굉장히 많죠. 예전에 제가 여기 전라남도 목포 앞쪽에 있는 신안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신안에 가보니까 신안이 섬으로 되어 있는 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안을 이제 그 신안군에서 자기네들을 홍보하는 그런 표현, 그 슬로건이라 그래야 되나? 캐치 슬로건? 뭐 그런 것들이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길래 저 천사의 섬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신안군에 등록돼 있는 유인도나 무인도의 섬의 개수가 1,004개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요 앞바다에만 목포 앞쪽에 있는 신안군에만 섬이 1,004개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전체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섬이 많은 바다들을 우리가 이제 다도해라고 표현하는데요. 앞서 동해가 해안 단구, 하안 단구가 융기된 흔적이었다면요. 이때 요 리아스식 해안이나 다도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다가 육지가 침강했다라는 이런 증거가 됩니다. 즉 땅이 가라앉았다는 뜻이에요. 자, 동해는요. 땅이 솟구치고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지금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로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반대로 육지가 가라앉은 거죠. 육지가 가라앉으면서 바다가 만들어졌고 그 바다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아직까지는 풍화 침식 작용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지형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형태가 바로 리아스식 해안 그리고 다도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말은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바다예요. 해안선 굉장히 단조롭고요. 해안 단구 나타납니다. 그런데 서해안, 남해안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바다예요. 중생대 때만 해도 바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리아스식 해안이나 다도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그런 바다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서 우리나라에 저런 다양한 암석들이 존재하고 저런 암석에 의해서 다양한 지형 구조가 만들어졌었을 텐데요. 그런 지형 구조의 대표적인 것 제일 먼저 화성암 지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화성암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이에요.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마그마가 위쪽으로 올라올 때, 자, 이게 지하 깊은 곳에서 굳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표 밖으로 노출되면서 굳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화산암 그리고 심성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화산암 보시면은요.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냉각되어서 만들어진 암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표 근처라는 것은 거의 지표 끝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분출되거나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급격한 냉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암석들을 화산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화산암은 그런 식으로 빠르게 굳다 보니까 그 광물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요.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암석들을 우리가 세립질 암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라고 하는 이런 암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화산암과는 다르게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어지는 암석들이 있어요. 바로 심성암이죠. 이때 얘네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 그러다 보니까 광물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충분히 모입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입자 크기가 굉장히 큰 그런 암석들을 우리가 조립질 암석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이라고 하는 암석들이 각각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암석들이 이 화성암의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화성암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중생대 이후의 지형 구조들을 만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출된 그런 지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진 암석들에 의한 지형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바로 화산암 지형들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화산암 지형이라고 하면은 지표면에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 구조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화산이나 또는 화산섬 그리고 용암대지, 용암대지는 땅에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넓은 대지 같은 것들을 용암대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용암대지나 아니면 용암동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암 지형들이 될 텐데요. 그 화산암 지형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제주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섬이죠. 가장 큰 섬이고 가장 큰 화산섬입니다. 제주도 하면은 딱 생각나는 거 바로 한라산이 있죠. 제주도는요. 섬 전체의 90%가 현무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화산암의 종류 중에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었죠. 이때 현무암은요. 현무암은 어두운 암석이에요. 이때 우리 도라르방 만드는 돌, 그 돌이 현무암이잖아요. 그 현무암을 가만히 보면 까만색이죠. 까만색의 어두운 암석이고요.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과거에 얘네들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아직까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화산가스가 있다가 그게 나중에 빠져나가는 흔적들이거든요. 그런 식의 지형들이 나타내는데요. 상당히 밀도가 큰 그런 암석 중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무겁다라는 거죠. 얼핏 봤을 때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으니까 스펀지처럼 왠지 가벼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현무암은 상당히 무거운 암석들입니다. 그 이유는 철이나 혹은 마그네슘 같은 이런 금속성 원소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큰 그런 암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한반도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형이에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신생대 때 지형입니다. 신생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생대를 6,500만 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신생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생대 때 제주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제주도가 우리가 한라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산이 있다 보니까 아, 한라산이 만들어지면서 제주도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제주도의 한라산 모양이요.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이 완만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상화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순상화산인 한라산의 정상부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 백록담이죠. 근데 그 백록담이라고 하는 이 호수를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우리가 화구호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뒤에 가서 화구호라고 하는 이 백록담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호수의 종류인 천지, 바로 칼데라호에 대한 내용들은 그때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순상화산이라고 하는 형태, 그것들을 좀 먼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 가면은 한라산뿐만이 아니라 작은 화산체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작은 화산 같은 것들을 기생화산 또는 오름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화산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성산일출봉이 되겠습니다. 이 성산일출봉은 도리어 이 종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이 생겼다 해서 종상화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화산체에 대한 용암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한라산의 모습, 제주도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화산이 분출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라산이라고 하는 이런 산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서귀포층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가 있어요. 자, 아까 한라산 때문에 제주도가 만들어진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과거에 해저 속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해저 화산들이 폭발하는데 해저 화산들이 처음에 땅 폭발하면서 점점 지형 구조가 고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겠죠. 화산들이, 해저 화산들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지표면 밖으로 수면 밖으로 이제 노출되는 그런 지형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지금 현재 수면 밖으로 노출되었던 지형이 바로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그러니까 서귀포가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이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직까지 한라산 폭발 안 했어요. 주변으로 작은 화산체들이 계속해서 분출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제주도의 땅을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생대 거의 후기쯤 가서 드디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분출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제주도 한라산이 분출하면서 이 제주도에서 분출된 용암의 종류가 바로 현무암질이라고 하는 용암이에요. 현무암질이라고 하는 용암이 굉장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쫙쫙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얕으만한 이런 순상화산체인 한라산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은 기생화산들이 계속해서 폭발하게 되고 이후에 거의 마지막에 분출했던 그 화산이 바로 성산일출봉, 모양이 이렇게 종 모양 같이 뻥긋하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의 성산일출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해 한라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한라산은요 여러 번의 분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화산체거든요. 자, 그런데 좀 전에 한라산이 분출할 때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용암에 대한 성질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는 것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마그마라고 하는 거 있죠. 마그마. 그런데 이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화산 분출물들이 나올 건데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화산가스가 있어요. 화산가스가 이제 대부분 수증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화산가스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부르는 용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그마에서 지금 현재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유동성 액체를 우리가 용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는 지하 깊은 곳 지표 밖에 있는 것 그게 아니라, 마그마는 지하 깊은 곳에서 용암과 화산가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마그마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때 저렇게 지표 밖으로 분출된 용암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때 현무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 그리고 유문암질 용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용암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얘네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SiO2, 이산화규소의 함량입니다. 자,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저런 물질이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갈수록 점차 많아져요. 참고로 현무암질 같은 경우에는 52% 이하 정도고요. 그리고 유문암질은 66% 이상을 나타냅니다. 저게 이제 이산화규소의 함량인데요. 이산화규소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점성도, 끈적끈적한 정도가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로 갈수록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성도와 반대되는 표현, 바로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얼마만큼 잘 흐를까? 이때 끈적끈적하면 잘 못 흐르겠죠? 즉 유문암질, 현무암질, 안산암질, 현무암질 쪽으로 갈수록 도리어 유동성은 커집니다. 쫙쫙 흘러요. 그러면서 저 용암들이 분출되는 온도도 좀 달라요. 이때 이 현무암질이 가장 고온에서 나오는 용암이고요. 그리고 유문암질이 가장 저온에서 나오는 마그마가 용암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낮다 그래도 한 거의 900도 정도 돼요. 한 8, 900도 정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점차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용암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동성 때문에 얼마만큼 잘 흐르지? 요것 때문에 현무암질 용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용암이 분출돼도 얘네들이 쭈루룩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분출된다라는 이런 특징과 함께 산이 되게 완만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순상화산 같은 이런 형태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유문암질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와도 바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위쪽에 모여 있어요. 그러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마그마의 압력 때문에 얘네들이 한꺼번에 뻥 하고 분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분출한다는 이런 특징과 함께 흘러내리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위에서부터 굳어가지고 이렇게 뽕긋한 종상화산 같은 이런 형태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안산암질 같은 경우에 경사가 중간 정도 되는 성층화산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아까 한라산, 어떤 화산? 그렇습니다. 바로 순상화산체죠. 순상화산체. 그 말인즉슨 한라산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마그마가 흘러나왔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흘러나왔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거의 마지막쯤에 성산일출봉이 만들어졌다 그랬거든요. 성산일출봉 무슨 화산? 종상화산. 그렇다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용암이 흘러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유문암질 용암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현무암질은 순상화산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문암질은 종상화산체를 만든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뒤에서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제주도에 대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 또 대표적인 화산암 지형,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울릉도에 대한 내용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화산섬이거든요. 그런데 울릉도는 화산섬인데 뭐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 우리가 울릉도 가보면은 성인봉이나 나리분지 같은 이런 화산암 지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울릉도가 만들어진 시기도요, 결과적으로 신생대입니다. 아까 우리 제주도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그랬었죠. 화산이에요. 그죠? 화산섬. 그런데 울릉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생대입니다. 자, 그런데 울릉도 바로 옆에 뭐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 아까 우리 이 에너지 자원 같은 것들 그전 시간에 이제 살펴봤을 때 우리 동해 그리고 저 독도 연안에 뭐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랬죠. 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장소인데요. 독도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라는 거. 자, 우리 한반도에 있는 화산섬들 중에 가장 오래된 화산섬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됐는데도 어느 시대? 그렇습니다. 신생대예요. 신생대. 그 말인즉슨 아까 우리 요 화산암 지형들 화산 있고요. 화산섬 있고요. 뭐 용암대지나 아니면 용암 동굴 같은 거 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산암 지형들이 만들어진 시대는요. 전부 다 신생대입니다. 아까 화성암 계열들이 중생대 이후부터 나타났다 그랬었죠. 근데 그 중생대 이후에 나타난 요 화산섬들 아니면 화산 이런 모든 화산암 지형들은요. 모두 신생대 지형입니다. 굉장히 외우기 편해요. 그러니까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 지형들은 모두 신생대다. 왜? 지금 가장 오래된 화산섬 독도도 결과적으로 신생대니까요. 자, 신생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독도를 보면은 동도와 서도라고 하는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현재 독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 밖으로 하나의 화산섬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다에서 오랫동안 풍화 침식 작용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해수면에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게 서도랑 동도 이렇게 두 개가 딱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 수면 밖에 있는 섬은 두 개지만 실제 뿌리는 하나의 섬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화산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았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화산섬의 가장 중요한 독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화산암 지형 중에 철원, 한탄강 유역에서 나타나는 바로 용암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용암대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넓은 지역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철원에는 화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화산은 존재하지 않고 지표 근처로 이제 용암이 쫙 흘러내리면서 지금 현재 넓은 지역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요 장소에 가면은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주상절리가 되겠습니다. 자, 주상절리.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암석이 있는데요. 지금 암석이 이렇게 지금 기둥막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이게 바로 주상절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상절리는 암석에 세로로 틈이 생겨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기둥 형태로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그런 이 암석의 틈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절리라고 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상절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단면이 육각형인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암석의 틈이고요. 보통은 지표 밖으로 분출된 용암에 의해서 용암이 급격한 냉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수축되겠죠. 그렇게 수축이 되면서 암석에 세로로 틈이 생기고요. 그 과정에서 또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그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암석의 틈이 점점 넓어져 가지고 깨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상절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상절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화산암 지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 화산암 지형의 공통점이 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시대가 같아요. 어느 시대? 바로 화산암이 만들어진 시대는 신생대거든요. 그런데 이 화산암이라고 하는 이런 지형들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요 주상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 가면은 이 주상절리 되게 잘 볼 수 있거든요. 잘 볼 수 있는데 이게 철원에서 한탄강 유형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전에 봤었던 제주도나 울릉도, 독도에서도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어요. 특히나 제주도에 가면은 중문해안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중문해안에 가도 기둥 모양으로 생겨 있는 주상절리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상절리 세로로 틈이 생긴 거라고 그랬죠. 세로로. 그런데 이 주상절리 말고 또 하나의 절리가 더 있어요. 그 하나의 절리가 바로 판상절리거든요. 근데 이 판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 깊은 곳에 암석이 지표로 노출되면 압력 감소에 의해서 지표면과 평행한 방향, 즉 가로 방향으로 틈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판상절리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바로 심성암 지형에서 주로 발달하는 그런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화산암 지형들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주상절리만 일단 먼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철원 한탄강 가면은 저 주상절리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바로 백두산입니다. 자, 지금 뭐 우리 남한 쪽은 아니지만요. 자, 이제 백두산. 이 백두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화산이거든요. 자, 근데 백두산 당연히 화산이니까요. 신생대 지형입니다.
신생대 지형이 될 텐데 이때 백두산에 가면은 백두산 근처에 보면 이제 용암이 쫙 흐르면서 많은 역시 용암대지 같은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들 이름을 우리가 개마고원이라고 하죠. 개마고원. 이 개마고원이 결과적으로 용암대지입니다. 그리고 백두산도 여러 번의 분출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초기에는 좀 조용하게 분출되면서 개마고원을 만들 수 있게끔 현무암질 용암들이 많이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금씩 더욱더 격렬하게 분출해서 거의 후기쯤에는 굉장히 격렬하게 분출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 백두산의 격렬한 분출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일본에서 발견되는 바로 두꺼운 응해암층입니다. 이 응해암이라고 하는 거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제주도에 아주 두꺼운 응해암층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일본도 화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연구진들이 그러면 응해암층이 도대체 어느 화산에서 나온 화산재에 의해 만들어진 걸까? 이걸 연구해 봤는데 일본에 있는 화산들과는 좀 다르더라 이거죠. 그리고 도리어 그 성질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백두산. 즉 백두산이 과거에 분출되면서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자, 백두산이 여기 있죠? 이때 백두산이 분출이 됐을 때 이때 그 화산재나 화산진 같은 것들이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후쿠시마 지역, 이 홋카이도죠. 홋카이도 지역에 지금 현재 화산재들이 쌓이면서 굉장히 두꺼운 응해암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백두산이 굉장히 격렬한 분출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자료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백두산 가면은 정상부의 호수 바로 천지입니다. 천지인데 이 천지는 우리가 칼데라호라고 부르거든요. 칼데라호. 아까 제주도에 있는 백록담은 화구호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천지는 칼데라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구호와 칼데라호의 차이는 무엇이 있느냐? 자, 화산이 뻥 하고 폭발하면은 위쪽에 구덩이가 만들어지겠죠. 이 구덩이를 우리가 이제 화구라고 부르는데요. 화구라고 부르는데요. 그 화구에 그냥 이렇게 물이 차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화구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구호. 그렇게 만들어진 바로 호수가 바로 백록담이에요. 그런데 자, 칼데라호는요. 자, 화산이 있어요. 자, 근데 내부의 마그마가 대규모로 분출합니다. 뻥! 분출했어요. 그럼 이 부분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지반이 약해지면서 지반이 함몰됩니다. 무너져서 깊은 골짜기가 생기게 되고 그 깊은 골짜기에 물이 차는 것을 우리가 칼데라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화산에서 만들어진 호수긴 하지만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화구호랑 칼데라호 이렇게 각각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 화구호나 칼데라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화구호랑 칼데라호를 좀 구별하는 그런 기준도 나오고요. 보기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백록담은 화구호, 그리고 이 제주도에 있는 백록담은 화구호, 그 다음에 백두산에 있는 천지는 칼데라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화산암 지형들까지 쭉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화성암 지형 중에 심성암부터 그다음에 변성암, 퇴적암 지형들까지 모두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